예, 지금부터는 그 가격화 국제 정세와 윤석열 퇴진 투쟁이라는 큰 주제로 집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하실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발제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안병진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안병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옛날에 87년에 사실은 저희같이 길에서 투쟁하는 사람으로서 이부영 의장님이나 김상근 목사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한다는 게 참 초현실적인데 오늘 저한테는 되게 빛나는 날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앞서서 그러니까 좀 미국의 맥락, 지금 현재 어떤 맥락에서 진행되는지 중심으로 짧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이 제법 됩니다. 이제 그간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후보로 계셨을 때는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이 낙담을 해서 상당히 거의 선거가 이미 판이 끝난 셈이었는데, 지금도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거의 2008년 열기에 가깝습니다. 오바마 때 열기가 느껴질 정도로 지금 굉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좀 되고요. 제법 되고요. 뭐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내일 이제 지명이 되고 나면 아마 1, 2% 더 지지율이 오르는, 그래서 트럼프에 비해서 한 4, 5% 정도 계속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전당대회가 끝나고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반격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혼전이 진행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그간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 한반도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리스가 가지는 특징이 좀 저희 한국에도 약간의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론 해리스는 중도주의자긴 한데 미국이 그간 상당히 민주당이 지나치게 조금 친기업 쪽으로 갔었거든요. 수십 년간. 근데 지금 해리스와 부통령으로 내정이 되신 분은 어떻게 보면은 수십 년간 미국이 잊어버린 좀 진보적인 운동의 흐름이 약간은 복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시민운동을 했던 저희들에게도 약간은 좀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그간의 민주당은 좀 지나치게 정치 컨설턴트의 정당, 실리콘밸리의 정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미국 내에서 좋은 진보적 포퓰리즘의 흐름이 생기고 있다. 여기서 포퓰리즘은 좋은 의미에서요. 그리고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만약 해리스가 승리한다면 승리의 요인들이 몇 가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책보다요, 미국의 맥락에서도 그렇습니다. 선거에서 중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누가 더 뭐 어떻게 좀 더 속물적으로 얘기하면 누구와 함께 KTX를 타고 제주도나 어디 여행을 가고 싶은가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해리스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훌륭하신 분이었지만 뭐 어디 같이 여행을 가기에는 좀 강의를 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해리스는 함께 뭐 젊은이들이 함께 뭐 힙한 어떤 음악도 같이 듣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새로운 어떤 도전자 이미지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가깝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삶과 상당히 삶을 대변해서 투쟁할 것 같고 해서 일단 경영학적 용어로 브랜드가 좋습니다. 얼마나 그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역동적인 브랜드가 복원이 돼서 승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 계통들, 그 다음에 여성층들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좀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토끼들이 결집이 됐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최초의 여성 대통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여사는 사실은 수십 년간 미국의 주류 언론에 의해서 마녀 사냥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힐러리 여사는 사실은 부당하게 공격을 많이 당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여사는 그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더 주류화해야 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과 싸우기보다는 일부 기득권 정책과 타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해리스는 어떻게 보면은 마녀 사냥을 덜 당했죠. 그만큼 연륜이 깊지가 않아서. 그래서 힐러리 여사보다는 2016년보다는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곤혹스러운 게 뭘 공격해도 잘 공격이 안 먹힙니다. 힐러리 여사한테는 공격이 잘 먹혔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 그간의 분열이 있었던 좌파와 중도파 사이에서 봉합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한국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거리가 먼데요. 그러니까 이념적 거리가 아니라 서로 간의 태도의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좌파들은 해리스의 당선을 강렬히 염원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와서도 상당한 봉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시카고 전당대회처럼 과거 68년에 상당한 분열상이 노정될 거다. 근데 사실 그렇게 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틱톡의 세대고 인스타그램의 세대입니다. 그들에게 해리스는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경제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유권자의 인식이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과거 뭐랑 비슷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억울하셨던 게 보수 집권 시대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서 통계를 가지고 내가 논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말 강렬하게 하셨을 그 심정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도 약간은 좋아지고 있어서 해리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물론 이게 11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또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위태위태하긴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더 유리하신 상황입니다. 다만 글쎄요, 해리스 진영이 지나치게 지금 낙관에 빠져 있는데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게임입니다.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되어 있는데요. 특히 제 소견에 해리스 진영이 가장 지금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노동자, 그다음에 특히 백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게임에서 아직은 부족합니다. 사실은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노동자의 정당이란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희한하게도 트럼프가 가져갔던 상황이 있었는데 과연 해리스가 단지 소수파, 여성, 청년, 히스패닉, 아프리칸 집토끼는 물론이고 좀 중도적 성향의 백인 노동자들을 어느 정도 덜 잃어버리냐. 이걸 11월까지 잘할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지금 초기에 하는 거 봐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요. 근데 트럼프 진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해리스한테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랑 법과 질서에 있어서 사실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범죄율은 높지 않은데 사람들의 인식은 마약이라든지 이민자, 난민자들이 쏟아져서 미국이 법과 질서가 흐트러졌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정신이 있는 한 해리스는 11월 5일 투표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안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대 정신은 트럼프 쪽에 더 가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캠페인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거기 참모들 몇몇이 합류되어 있는데요. 정말 87년 네거티브 캠페인의 대가들과 비슷합니다. 그때 한국에 저희 선생님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의 87년 노태우 선거를 지휘했던 배우 조종은 미국 애들이 했습니다. 미국의 네거티브 캠페인의 전설적 대가들이 그때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진영은 그런 네거티브 캠페인의 대가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5일까지 어떤 걸 가지고 해리스 진영을 흐트러들지 저는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2008년에 낙관주의에 빠졌던 오바마의 미국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20대들은 이준석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륙해 있고요. 이대남 현상이라고 저희는 흔히 얘기하죠. 20대 남자들이 사실상 진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진보니까요. 진보에 대한 지지를 사실은 굉장히 좀 약간 저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초에 대한 좀 욕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준석이 그걸 가장 잘 파고들었죠. 근데 미국에서도 그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자들이 옛날과 달리 2008년과 달리 전적으로 민주당 진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효과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해리스 지형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20대 여성들이 그만큼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오겠지만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돌발 이슈들. 그러니까 11월 5일까지 어떤 돌발 이슈가 트럼프를 도와줄지 모르죠. 중동, 북한, 다양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를 교체한다든지, 그리고 제3후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다든지, 이미 한국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끝나야 끝나는 거다. 그리고 11월 5일에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전, 그리고 대법원이 결정하는 2000년도의 상황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미국입니다. 다만 그래도 해리스한테 저는 약간 더 승률이 있다고 약간은 더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대통령 선거 예측의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인기가 높은, 소위 저희가 뭐 인간 문어라고 흔히 표현하죠. 그런 리트만 교수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해리스가 이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근데 저희들한테 더 관심은 어쨌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트럼프가 당선되든 저희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이잖아요. 그게 저희에게는 더 실존적 영향인데요. 지금 미국은요, 해리스든 바이든이든 미국의 주류는 민주당 내의 좌파가 아닌 민주당 주류들은 공화당과 한 가지 점에서는 정확히 일치됩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은 중국의 다리 하나는 완전히 골절을 내야 향후 최소한 20년은 못 따라온다라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그거는 미국의 주류들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미국의 어느 뉴욕타임즈 기자가 저랑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지금 미국의 백악관은 신냉전 리버럴입니다. 신냉전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대결, 물론 협력도 하지만 중국의 다리 하나는 골절을 내겠다. 본인들의 팔 하나가 잘린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의 팔 하나가 잘렸고 미국의 IT 기업들이 불만이 있지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약간은 곤혹스럽습니다. 완전히 성공하진 못했죠. 중국의 힘이 크니까. 하지만 해리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조금은 더 중국에 대해서 강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해리스와 펠로시 의장은 인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이든 때도 중국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가 약간은 더 곤혹스러운 협상의 어떤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어떻게 그들의 설득하고 틈새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리스에게 있어서 북한은 후순입니다. 현재 미국의 그 백악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흐름은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 문제 해결 안 돼. 그거 귀찮아. 그거 다음에 하자. 재선이 되면 혹시 모르겠어.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하늘이 준 그 도움을 누가 줬습니다. 윤석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한국 얘기 나오고 일본 얘기 나오면 이슈를 회피합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다. 그랬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윤석열이 미국을 도와주는 바람에 지금 저만큼 한미일 저렇게 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변수는 있죠. 상호 게임이니까 북한이 해리스가 들어섰을 때 정책 리뷰 기간을 거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책 리뷰 기간의 행동이 달라질 겁니다. 김정은은 지금 그걸 계산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위 말하는 안 좋은 표현의 전략적 인내가 지속이 되는데 북한의 상호 게임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재선이 되지 않으면 4년 내로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펜타곤을 비롯해서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의 그 안보 라인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ICBM을 더 고도화해도 미국이 가진 첨단 군사력으로 한순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그 옛날 오스틴 국방장관이 특히 그랬는데 좀 그런 게 과연 어쨌든 그런 이상한 기술주의적 믿음이 있는 나라라서요. 그래서 의회 역학관계도 좀 변수가 있고요. 다만 해리스는 저희 한반도 입장에서 조금 더 틈새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뭐 살아있는 외교의 달인이라서 너무 자신감이 있고
자신감이 너무 있다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그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해리스는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 참모진들은 노련합니다. 근데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와 훨씬 더 대화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저희들이 좋은 새로운 안과 전술을 만들면 어떻게 얘기가 통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과는 또 다릅니다. 그게 또 다른 틈새고요. 뭐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우리가 많이 이미 예상하다시피 굉장한 스펙터클을 할 겁니다. 이 사람은 뭐 쇼의 달인이라서요. 나중에 퇴임 후의 안전판을 위해서라도 노벨상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기 자녀들을 대권 후보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사위랑 특히 이방카를. 그래서 김정은과 엄청난 스펙터클을 할 겁니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저희한테 일정 정도 기회가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모진들이 훨씬 더 강경파로 무장돼 있습니다. 1기 때의 어른들은 이제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고요. 2기에는 김태호보다 훨씬 더 강경한, 그리고 김태호가 누구냐면 지금 용산의 실세인 김태호보다 훨씬 더 냉전적인 강경 우파들이 즐비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들은 소름 끼치는 이념주의자들입니다. 김태호만 하더라도 현실을 잘 모릅니다. 김태호는 책을 통해서 현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다가 MB 때 약간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네오콘과 비슷합니다. 군대를 안 갔는데, 군대를 가신 콜린 파월 합참의장은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걸 알죠. 근데 폴 울포이치나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그 독재자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김태호도 좀 비슷합니다. 엘브리치 콜비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이념주의자라서 전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스펙터클을 하더라도 그 참모들이 이후에 연락사무소까지 풀도록 놔둘까? 글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우발적 전쟁의 가능성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고요. 현재 용산이 그런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제가 바이든 들어섰을 때 한국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수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지금 미국은 대만 전쟁, 이거 다양한 컨틴전시 플랜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웃더라고요. 안 교수 그 포린 어페어 보니까 백악관에서는 중국과 전략적인 경쟁 정도만 한다 그랬는데 뭐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해. 근데 지금 미국은 자유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랑 다릅니다. 제가 감히 제 시사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미국은 누가 들어서도 갈팡질팡할 겁니다. 해리스가 들어서든 누가 들어서든 갈팡질팡할 테니까, 미국은 퇴조하는 제국이라서요.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인 전략과 전술을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이 저에겐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이고요. 미국의 자유주의자들, 해리스가 되면 그 자유주의자들이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외교안보 노선을 설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신한반도 노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신한반도 노선은 그 당시는 일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낡았습니다. 지금은 탈냉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한반도 노선을 크게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학계에서는 학교에서 승진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랑 가까우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지만 신한반도 노선의 업그레이드보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는 거에 좀 더 관심이 있으셔서 어쩌면 이거는 저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정부가 정책 리뷰하는 기간에 현재 국회나 용산이 그리고 대학교에서 과연 미국이 정책 리뷰하는 기간에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실은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특히 시민사회에서 그런 새로운 담론, 지금 같은 시대에 맞는 외교안보 노선, 한반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담론을 만들고 미국의 조야를 설득해야 될 중요한 시기고, 그리고 뭐 앤디 김 같은 경우가 지금 3원에서 당선될 거거든요. 그 앤디 김은 중도주의자라서 저희랑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3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때로는 좀 방미도 하고 그러셔서 미국의 상하원 그리고 백악관과 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기존의 문재인 정부만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감히 선생님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